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어떻게 더 좋은 방송, 어떻게 더 좋은 돌직구를 날릴까 전국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전국 구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했는데 박 대통령의 휴가 복귀와 함께 가장 주목되는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오늘자 도간신문 동아일보부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때부터 여름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시면 꼭 이것을 하는 관행이 있더라. 과연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 휴가 뒤 인사관에 그렇습니다. 2013, 2014, 2015 여름 휴가 이후 모두 장관을 갈거나 누구를 가는 인사 관행이 있었는데 힘받는 개각설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모두들 관심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에서는 이 기사 이렇게 썼습니다. 휴가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무엇을 주목한다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무엇을 주목한다? 8월의 승부수다. 휴가 뒤에 인사, 개각을 8월의 승부수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병우 수석 의혹과 더불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 이번 개각을 과연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 것이냐.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 뉴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계 핵실험장 근처의 한북 길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상하리만큼 두통과 이상하리만큼 체중 감소 증상과 이상하리만큼 감각 기능 저하 등등 신체 이상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를 일컬어서 귀신병이다. 귀신병이다.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고 있다는데 과연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일고 있다는 이 귀신병 소문의 실체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쓰이고 있는 뉴스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병우 해임하라면서 무엇을 야권 공조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8월 첫날 오늘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검찰개혁까지 늘어났습니다. 야권 공조로 추진하겠다. 검찰개혁.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는 것도 결국 청와대를 의식한 검찰의 부진한 수사 태도다. 야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우 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검찰부터 개혁하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돌리면 나오는데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야권발 검찰 개혁이긴 한데 어떤 야권발 검찰 개혁이냐.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는데 그것마저 기각이 됐습니다. 이걸 들면서 이번 영장 재청구는 수사팀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 수사부와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 것 아니냐. 검찰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공직자 비리 수사처 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참 덥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많은 휴가객들이 찾은 이 해운대에서 외제차가 시속 100km로 질주해서 17명이 사상했다라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충돌하는 순간인데 3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고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데 추돌 사고에 3명을 사망케 한 그 운전교통사고 원인을 도대체 못 찾겠다는 겁니다. 미스테리한 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일면 사진을 공개합니다. 리오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 대한민국 여자 사격 국가대표 황성은 선수와 그리고 북한의 대표인 조영숙 선수의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니까
평범한 사진인 줄 알았는데 우리 황성은 선수가 북한의 조영수 선수에게 살짝 과자 선물을 두고 가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옅게 미소 짓고 있는 황성은 선수의 표정과 과자를 쳐다보고 있는 북한 조영숙 선수의 표정. 참으로 좀 이색적인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체육이, 스포츠가, 올림픽이 냉랭한 남북관계에 따끈한 화해 무드를 가져올 수 있을지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고품격 뉴스 조카 신문야의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휴가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교롭게 저와 휴가 기간이 겹쳤는데요. 오늘 청와대로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첫 번째 과제는 이른바 바캉스 개각입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바캉스 개각.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바캉스 개각. 박 대통령이 2013년 때부터 휴가를 다녀오면 꼭 인사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휴가를 복귀한 오늘 뭔가 청와대 개각, 인사가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와 관심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성희 위원을 대신해서 또 우리 돌직구쇼의 패밀리인 김정한 기자가 함께해 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부터 휴가에서 복귀하시면 꼭 누구 장관을 갈거나 수석을 갈거나 그랬죠? 지금 방금 배경음악으로 나온 게 아마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일 겁니다. 야, 그 40번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 팬이니까. 저는 한 39번까지 기억하는데. 근데 막판에, 생애 막판에 굉장히 독창성 있는 교향곡을 그때 40번을 작곡을 했거든요. 그 음악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교향곡이라고 해서 당시에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던. 이게 생애 마지막에 썼던 교향곡 40번.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막판에 막바지에. 썼던 건데 독창성을 가지고 승부를 했던 모차르트와 같은 개각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오늘 조간 신문들을 쭉 살펴본 결과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다만 개각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는 하느냐에 모두들 한 표를 주고 있는데 예. 그 이유인즉슨 방금 김진애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휴가가 끝나면 항상 전국 구상의 어떤 그 결과물로 개각을 내놨습니다. 2013년에는 국정원 그 댓글 개입 사건으로 아주 흉흉했었죠. 그때 개각을 했었고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전국이 얼마나 흉흉했습니까. 그래서 또 개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는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와 개각은 분류해서 아마 갈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어떤 그 패턴을 좀 더 동력을 가지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각을 하지만 밀려서 하지 않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 과거 패턴을 이미 봐왔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그랬고 밀려서 하진 않습니다. 다만 퇴로를 열어둘 것 같긴 합니다. 특별감찰을 지금 하고 있죠?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결과는 아마 대부분은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찰의 그 대상이 우병우 수석이 일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어떤 그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다시 말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거기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각은 단행되겠지만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은 없을 것이다. 김정한 기자는 이렇게 예측을 했고 결론은 모차르트 교향곡 수준의 독창적인 개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우병우 뺀 개각은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뒤에 아마 경찰청장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왜 우병우 수석하고 개각 문제가 연동될 수밖에 없냐면은 개각을 하면은 인사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 검증의 총 책임자가 민정수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각을 하면 인사청문회가 쭉 있겠죠. 우병우 수석을 이제 바꾸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그만 흠결이라도 나와도 그걸 그 개각의 당사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병우 당신 이거 검증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병우를 감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바로 불똥이 이제 우병우 수석 대통령한테로 튈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인사청문회 모든 관심은 다시 이제 우병우 수석한테로 쏠리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을 둔 상황에서 개각이 가능할 것이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달력인데요, 달력. 8월 6일이 올림픽 개막입니다. 예. 8월 9일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예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유라든지 뭐 여기에 맞춰가지고 늦어도 개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발맞추는 개각의 경우에도 컨셉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개각이 있고 두 번째는 새 대표의 김을 빼버리는 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말은 새 대표의 뭔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당에 이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각 발표를 하는 식이 되는 것이고 예. 힘을 빼버리는 거는 새 대표가 이제 막 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행보를 하는 시점에서 발맞춰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개각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금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오늘 복귀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은 없다. 대통령의 고집이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병우 수석이 휴가에서 검찰로 가지 않고 어제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차 운전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휴가 전 울산을 깜짝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민심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휴가에 돌아오시면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국민들에게 선물로 꼭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정권 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결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2, 3주를 끌은 경우가 있었느냐 점에서 불통의 정부, 불통의 청와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야당이 이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우수석이 청와대로 휴가 후에 운전을 했다는 것은 아마 내비게이션을 잘못 들었을 것이다. 검찰로 가셔야지 왜 청와대로 갔냐라고 비꼬아서 풍자를 했는데 청와대의 입장, 특히 박 대통령의 입장은 우수석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뭐 실정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지금 감찰이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뒤에 이어질 테니까 아직은 우리 보통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자라는 게 공식적인 이제 발표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 보시면 지금 오늘 뭐 한겨레였나요? 여기 우병우 의혹과 저촉되는 법이라고 해서 최소한 나온 것만 해도 벌써 5가지가 있습니다. 법 위반 사례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진경준 검사 지금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 이 검사장 승진 당시에 부실 인사 검증 의혹이 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인이 대표이사인 이 법인 정강 명의 차량을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배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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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공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차량 이용은 괜찮지만 사적인 어떤 그 용도로서 이용이 됐다면 배임이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미 법을 위반한 사례다. 그런 거죠. 그 차량이 마세라티인가 마세라티 2대라고 2억 하죠. 원대? 네네네. 2대나. 네. 그냥 소나타 뭐 이런 정도였으면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소나타였으면 우리가 또 봐줬을 텐데. 네, 그 또 어떤 그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다고 소나타를 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소나타 좋아요.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부인 등 내 자매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이제 땅을 매입했다. 그것은 또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 그것도 법 위반이네요. 네,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또 처가의 땅을 제3자 명의로 보유했다는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드러난 의혹만 해도 한 4대까지가 되는 거고 또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 특별 감찰관이 지금 뭐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특별히 감싸기 위한 감찰인지. 특별 감찰은 특별히 감싸기 위한 감찰 아니냐? 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서는 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박상철 교수님, 정치는 정치 전문가에게, 야근 약사에게 이게 특별 감찰이 특별히 감싸기 위한 건 아니냐, 혹은 뭐 아까 나왔던 것처럼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건 아니냐 분석이 다양한데 여태까지 언론에서 뭐 제기가 됐던 의혹, 대표적으로 마세라티 2대. 아들은 포르쉐. 하여튼 이 외제차들을 법인 명의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특별 감찰에서 이런 것들은 뭐 다
감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캉스 개각이라 그랬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그 관련돼 가지고 일단 약간 결이 다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온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감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은 방금 이 기자께서 이야기한 법률 외적인 직무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우병우 수석한테도 어리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스로 그만둘 자유는 있거든요. 예. 과연 감찰이 나왔는데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든가 아니면 문제 있다라든 그 어떠한 경우도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 수석은 법률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감찰에서 특별감찰에서는 이런 것, 뭐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고 예. 뭐 직무 관련돼 가지고 뭐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들 문제 관련된 것들, 그다음 재산 그 신고의 의무를 충실히 했느냐 뭐 이런 게 포함될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임기 말에 이제 개각인데 역대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힘을 잃다 보니까 청문회마저도 두려운 거예요. 예. 관리한테 승계받는 정도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행정적으로도 힘이 없는 그 정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바캉스 다녀오면서 개각을 구상했다면 우병우는 우병우대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춰주고 이제 개각은 정말 마무리는 현재 정치 지형이 야당이 세고 또 새누리당 상황이 이렇다는 걸 감안해서 마무리 개각을 좀 아까 뭐 창조적인 거요. 모차르트 40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내면 또 그나마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면 예. 직무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31%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동력에 상당한 그 저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아마 우병우 수석한테는 상당한 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퇴로라고 한 이 얘기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죄는 없지만 국민정서법상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둬서 나름 본인이 해석하기에는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예. 지금 감찰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병우 수석이 계속 자리를 보존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하게 대통령 복귀 첫날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이 과연 진경준 검사장 한 사례뿐일 것인가? 다음 돌직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입니다. 경찰청장이 새롭게 내정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발표가 됐는데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 우 수석이 검증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지금 청례도 하지 않았고 임명장도 인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김병민 의원님, 예. 뭔가 의혹이 벌써 제기가 되고 있다. 옛날 얘기긴 한데요. 93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근데 면허 취소에 해당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에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이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장관에 대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면 너무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장관이 낙마 대상이냐 마냐를 결정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경찰청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또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겠다고 또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주판 사장님한테 택시기사님에게 소주판 사장님도 이번에 같이 그렇죠. 처벌된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철저하게 단속해라라는 영이 속이냐는 거죠. 영이 안 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의혹이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그 여당을 향해서 열심히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게 이철성 후보자가 강원도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결국 땅 투기를 하려고 샀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지만 실제 후보자의 해명을 보게 되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나는 예. 전원주택 용지로 샀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논란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건 저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에서는 순경 출신으로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는 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이철성 후보자 같은 경우도 현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나가기 직전에 나름대로의 사정기관에 대한 단속들을 다 정리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굉장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음주사고 전과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1993년, 오래됐긴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3년 전 정도 됐겠네요. 직원들과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벌금 100만 원을 냈다. 23년 전 일이긴 하나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본인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다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요, 이게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좀 따져볼 게 뭘 따져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23년 전에 경찰 간부가 그것도 이제 강원경찰청 상황실장이 이제 강원도에서 음주운전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좀 이리저리 좀 봐주던 시절인데 봐주던 시절이었다. 쓸 수 있다. 저 정도는 100만 원이면 센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과거 정부들을 보면은 어느 부처마다 내규 같은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가지고는 고위직으로 올라갈 때 한 번 누락시킨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뭐 외교부 고위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누락되고 뭐 2차에 진급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경감 시절이니까 경찰청 내에서는 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죠. 예. 그럼 결국 또 우병우 수석한테로 돌아가는데 그럼 이번 검증 과정에서 그 자가진단서라는 걸 냅니다. 고위직이 한 200여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음주운전하고 농지 이제 뭐 그린벨트 지역에 땅 사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그럼 이걸 이제 솔직하게 이제 써서 냈냐? 내가지고 이걸 검증을 받았냐? 아니면 이게 뭐 누락이 되고 몰랐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아마도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이 자가진단 받았냐, 그리고 예. 우병우 수석은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우수성 나오라 그래. 그렇죠. 이럴 거다. 몰랐으면은 능력이 부족한 거고, 알고 했으면은 당신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니까 웬만한 흠결은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는 봐준 거 아니냐. 양수 겸장으로 걸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무섭다는 청문회가 계속 될 건데 인사검증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묻겠다. 결국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도 인사검증 잘못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군요. 맞물리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주운전 이런 거는 기록에 그냥 충분히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 과정에서 가장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라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 23년 전이라는 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른 것들은 어떤 뭐 꼼수나 편법을 통해서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벌금 100만 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못했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이해를 약간 그 가능하게 하는 멘트가 나왔죠. 우상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이 본인에 대한 의혹 검증하고 해명하기 바빠 죽겠는데 특별감찰관한테 수사받기 바쁜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죄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 검증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그럴 정신이 있었겠느냐, 그게 이제 그 우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예. 저는 뭐 일면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환 기자님. 네. 본질적인 문제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있어서 23년 전 100만 원 음주 전과 우리가 눈 감아줄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좀 난감해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어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예. 뭐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까 앞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왜 걸러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게 걸러지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어떤 구멍이 숭숭 났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따져물음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 전 이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교적 지금보다도 상당히 그 법 관리나 아니면은 이 어떤 그 고발 행태 같은 게 조금 느슨했던 그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벌금형까지 받았다면 뭔가 좀 감춰졌던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청장 검증 제대로 한 것인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전과의 잘못을 묻기보다 그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라는 민정수석에 대한 잘못을 묻는 중앙지의 사설까지 실렸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휴가 복귀 후 이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우수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름하면 남양 특집이죠. 저희 노지구쇼도 남양 특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서 언젠가부터 원인을 모를 두통 증상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밥을 먹어도 자꾸 빼빼 마르다. 내가 기똥차게 냄새를 잘 맡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전혀 맡아지지 않는다던가 하는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오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귀신병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소문까지 흉흉하게 떠들고 있는데 그 귀신병의 실체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입니다. 북한의 길주 귀신병 소문이 흉흉하다. 붙였어요 이제. 김정은은 얼씬 않는 그곳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그 귀신병, 과연 탈북자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있는 길주에서 최근에 이상한 증세들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거 귀신병이다. 귀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길주에는 귀신병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세 차례 핵실험을 경험했던 40대 탈북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 여름부터 길주군 일대엔 온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 증세, 먹어도 살이 빠지고 체중 감소, 두통 등 이유 없이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런 환자를 두고 귀신병에 걸렸다. 라면서 수군댔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세 차례 핵실험을 경험했던 50대 탈북자. 참고로 북한은 4차 핵실험까지 진행해온 상황이고 점점점 핵실험의 강도를 높였던 상황입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했는데 3차 핵실험 직후부터 후각 능력이 떨어졌고 머리가 멍해지는 등의 이상 증세가 왔다. 그리고 20대 후반인 아들, 혈기왕성한 20대 후반의 아들이 2013년은 바로 3차 핵실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2013년 이후, 그러니까 이분들은 핵실험과 이상 증세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이후 온몸에 땀을 흘리고 기운을 못 쓰는 병에 걸렸는데 올해 1월 이후 병세가 더 악화됐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 3차 핵실험과 4차 핵실험이었더라. 두 차례 핵실험을 경험했던 탈북자 C씨의 증언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력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 갔더니 식이병이라는 말만 들었다. 사람들은 귀신병이라고 나를 손가락질했다. 두 차례 핵진동을 경험했던 탈북자 D씨입니다. 2010년부터 길주에는 늑막염과 급성결핵에 걸리는 사람이 대폭 늘었다. 약도 쓰고 잘 먹는데도 낫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사찰 왕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 이 핵실험 근처,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과 길주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얼씬이 않았던 이유는 혹시 귀신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기자, 네. 이 귀신병 보도하면서 저도 좀 오싹해지고 얼마 전에 영화 무슨 곡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북한 주민들이 이 정도로 신체적 이상, 증세로 호소했다면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게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핵실험을 지금까지 4번을 했고 핵실험 직후에는 한미 정보 당국에서 그 인근의 기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을 수집을 해서 방사능 유출이 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어허. 지금까지 직후에 유출이 됐다는 정황은 없어요. 공기 다만 중에 방사능이 유출되진 않았다. 직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직후에 아하. 유출됐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럼 예. 그것이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의 입장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지하수라던가 공기 중에라던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충분히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방사능이라는 게 핵실험 오늘 했다. 그럼 내일 뭐 없어. 그러니까 모레는 다 없어진 거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김정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해서 뭐 가지 않았겠죠. 뭐 핵실험장에 가면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엄청난 그 비난을 받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안 간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뭐 귀신병에 걸려서 내가 걸릴까봐 두려워서 안 간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정은도 뭐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의 입모양만을 보고 정보 당국에서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우리 정보 당국에서. 예. 근데 그 분석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쉴 새 없이 시찰을 가면 떠든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이제 주변 예.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 입모양을 분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쉴 새 없이 떠들고. 수다쟁이네요. 그렇죠. 뭐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자기가 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예. 네. 욕도 한답니다. 가끔 욕도 해요? 성격 굉장히 불같아서요. 제가 그 어르신들 앞에서 담배를 핀다 얘기는 네. 사진으로도 확인했는데 욕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황상 뭐 자기가 이 핵무기를 우리 어떤 부국강병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는다면 갈만도 한데 왜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어떤 우려가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같은 괴담이 비단 오늘 조간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 쭉 제기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풍계리 주변에 송이버섯 그 대산물 농장이 있습니다. 송이버섯 농장이 이 풍계리 주변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이버섯은 수출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북한산 흑송이, 그렇죠. 굉장히 고급 농수산물로 각광을 받잖아요. 왕송이버섯. 그렇죠. 한때 뭐 우리 기자단한테도 북한에서 송이버섯 세트 보내오기도 했었고. 예. 먹었습니다. 네, 먹어보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핵실험 안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대만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게 방사능 유출에 의해서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 말부터 사실 쭉 제기를 해왔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괴담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가 실체가 있는 있는. 얘기,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해서 우리도 좀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중국의 국책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있는 이 길주구는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교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참 이게 재밌는 기사라고 보고요. 그냥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기사다. 그렇죠. 왜냐하면 탈북자가 13명의 증언이라지만은 그 숫자는 작을 뿐이지만 상당히 정확한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지금 북한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 괴담이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괴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괴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좀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아마 기억들 할 겁니다. NPT 탈퇴해가지고 국제에서 핵 사찰을 가느니 마느니 해서 실제 북한에서 핵 사찰한 사람들이 증언인데 그 당시 플루토늄이 있냐 없냐 막 이걸 이제 사찰하러 갔는데 그 북한 한 당국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연못으로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푹 들어가더만 이게 플루토늄이라고. 그러니까 뭐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핵을 막 만들어 왔단 말이죠. 예. 근데 어느덧 이제 뭐 본인들이 핵을 보유했다,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하고 별개로 이제 이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까 원폭이라든가 방사능 이 문제가 괴담이라는 형식이지만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은 어허. 북한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관계자들이 상당히 깊이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옆집 마을에 셋째 아들 돌쇠가 귀신병에 걸렸대. 그런데 그 귀신병이 뭐 핵실험이랑 관련이 있대. 이런 소문. 그럼 우리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이 나빠진대. 예.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북한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분명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우리 정보당국이 어느 만큼 아는 것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데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보당국은 이제 공기시로 채취하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막 국정원이 질타당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2차 핵실험 때까지는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원을 동원해가지고 그 주변의 실험 직후에 이제 토양 시료까지도 우리 채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이미 우리 정보 당국의 휴민트, 뭐 그렇죠, 뭐 인적 이제 자원이 있었고 아예 해가지고, 끝까지 떠왔다.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삽으로 흙을 떠와가지고 예. 이렇게 봤다. 근데 3차 때부터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뭐 휴민트가 다 끊어진 거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북해가지고 뭐 하나원에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고향이 어디냐,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피폭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검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보 당국은 혹시 안 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귀신병 증상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방사능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저해되는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더더욱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이 핵실험 중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 같은데 과연 북한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역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했잖아요. 그 이후 20여 년 동안 국제 안전성 기준이나 검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한 핵시설도 그렇고 관련한 우라늄 광산, 뭐 농축 현장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세계의 부국 강병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뭐 환경 문제도 본인이 뭐 그동안에 이야기하기로는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오해라면 뭐 말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김정은에게 묻겠습니다. 왜 사찰왕, 수다쟁이, 떠벌이가 유독 핵실험장 인근에는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이 귀신병과 관련은 없는지 저희 도지쿠쇼는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북한 얘기 나와서 또 하나의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이 한국 영화에 북한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천 상륙작전, 박스오피스에서 연일 1위를 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우리 영화에 대해서 이런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출력해봤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뭐 북한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흥행을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본, 헐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1위를 하고 있다. 제이슨 본은 전 본 시리즈 영화 다 볼 만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제이슨 본, 맷 데이먼이 나오는 건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겼어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이거는 딱 고정적인 멘트입니다. 남조선 괴뢰.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 27일 그 무슨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대한 시사회 노름을 벌였다. 27일은 정말 우리가 시사회 했었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시사회 노름을 벌였다. 시사회면 시사회지 시사회 노름은 또 뭡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작전이니 죽음을 불사한 이야기니 뭐니 하는 hit떠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분에 넘치며 버릇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용어더군요. hit떠운. 수작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회 했던 내용을 북한이 다 읽었다는 거예요. 예고편도 다 봤다는 거예요. 수작들을 늘어놓고 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5만여 명의 대병력과 1000여 대의 비행기가 동원되고서도 우리 측은 고작 4문의 포를 가진 한 개의 인민군 해안 포병 중대와 보병 중대였는데 그 앞에서 대손실을 당한 전투로 기억이 되어 있다.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망신스러운 전투를 영화까지 만들어 내돌려대며, 그냥 돌려대며도 아니고 내돌려대며 성공인이 불산이 하는 말을 연불처럼 외워대고 있다. 이 표현 전 너무 재밌어요. 성공인이 불산이 하는 말을 계속 연불처럼 외워대고 있다. 우리가 주저리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인데 김병민 의원님, 일단 역사부터 좀 바로잡고 가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도지쿠쇼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혹시 북한 주장대로 우리가 대패한
작전 아니냐 오해하신 분도 있을까봐 북한의 이 주장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유엔 연합군에 참전해서 진짜 대한민국 그 당시 한국 전쟁을 낙동강전선에서 어찌 보면은 진짜 위태로운 상황을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아니겠습니까? 다만 네. 저 인천 상륙작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군대의 일부 사람들이 안으로 침투해서 협조가 없었더라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뤘던 영화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 영화인 거죠. 예. 아마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영화광이었다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영화광이었고 김정은도 영화광인지 뭐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만약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왜 안 해봤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낙동강전선에서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진짜 그 말 그대로 북한판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인천 상륙작전 아니었으면 적극 통일 그럼요. 됐을 수도 있었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 인천 상륙작전이 저는 북한에게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시사회를 통해 갖고 평론가들의 평점이 너무 짰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평점 3점 뭐 이랬습니까? 3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3점대를 줬으니까 예. 아마 기본적인 영화의 내용보다 조금 더 짜게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만약에 정말 영화가 재미없으면 평론가들이 별점 3점 주는 것 같고 문제 삼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영화를 본 관객들은 평점을 얼마로 줬길래 영화를 본 네티즌들이라든지 관객 평점 8점이 넘었더라고요. 오. 그리고 관객이 지금 엿새 만에 200만이 넘었고 예. 그런 관점 속에서 저는 사람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구성이 어땠든지 간에 일단은 인척 상륙작전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이 오셨지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상륙작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서 희생된 우리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이 북에 침투를 해서 첩보전을 벌인 내용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엑스레이 작전이 토대가 된 영화고 거기에서의 켈로 부대의 활약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리암 니슨이 메가더 장군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거는 지금은 영화계 약간 은퇴한 상황이지만 배우 심은하 씨의 두 딸이 또 카메오로 출연을 한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번 여름에 좀 볼만한 영화지 예. 않나 싶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한번 우리 몽 국민이 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북한이 오히려 홍보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리암 니슨이 지금 가운데 선글라스를 쓰고 사진 자세히 보시면 메가더 장군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닮았어요. 인천의 저 자유공원 정상에 보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데 리암 니슨이 한국인도 많이 사랑하는 배우라 거의 리암 니슨 보면 한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숙한 배우인데 박상철 교수님, 엑스레이 작전과 켈로 부대 실제로 우리 역사에 실존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제가 자세하게 소개할 만큼의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한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뭐, 이 영화는 이미 이제 대박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보면은 마치 그 주인공이, 메가더, 미국만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저 영화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군이 참여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영화라서 이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해군 첩보부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요, 조그마한 겨울을 건너도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하자고. 그래서 국민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방금 북한에서는 일개 해안포대 중대 가지고 1000대 전투기를 이겨낸 자기들이 이긴 전투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어떻 듭니다. 나중에 이제 통일되고 나서 이건 중요한 우리 현대사 아닙니까? 예. 이 역사를 역시 남북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일이 우리 아주 숙제로 크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저기. 만약에 북한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인천 틀리죠. 상륙작전 개울가에서 놀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 니네가 우리한테 진 전쟁이래. 아니야,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삼국지 보면 예. 중국의 삼국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통일한다는 것. 예. 그건 객관적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거 뭐 인천 상륙작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하나의 전사가 정리가 되려면 남북 문제라는 것이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도 통일되고 예. 나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저기서 선뜻 느끼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숙현 칼럼니스트. 네. 이거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칼럼니스트시니까 네. 그 왜 영화 평론가들이 재미없다라고 혹평을 한 영화는 왜 꼭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재미있고 국제시장도 그랬고 그렇죠. 영화 평론가들이 이거 참 재밌다라고 별점을 높게 준 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분들?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영화 이제 시사회 가가지고 기자 예. 생활 초반에 영화 평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쓴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보면 이제 기자들마다도 다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평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치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예술영화, 독립영화는 이제 평론가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일반 관객들은 안 가죠. 안 가죠. 가서 보지 않죠. 네. 근데 이번에 저도 좀 헷갈렸던 게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제 주변에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박하게 점수를 줬다고 해서 저도 사실 어제 극장 갔다가 이걸 볼까 이렇게 이걸 볼까 저걸 볼까 하다가 하여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라도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산행을 보게 됐어요. 부산행도 어제. 국내 네. 영화니까 네, 우리가 또 그렇죠. 많이 봐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보면은 어떤 그 평론가들을 보는 시선과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 저는 또 평론가들을 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예.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영화를 중심으로 보는 거지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뭐 평가를 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객들이 이걸 또 취할 때 예. 평론가들 말 별로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을 들을 것 필요 같아요. 없다. 네. 어떤 분은 반대로 네. 보는 분도 있다고. 네,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괜히 이제 참 북한이 이랬나 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괜히 이른바 남남 갈등이 일어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이른바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간에 영화적 만듦새는 꽤 떨어진다라고 예. 이게 같이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또 이제 여름이고 또 이제 시원하게 이런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이 말 듣고 볼 사람이 안 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북한이 그렇죠. 김정은이 폭풍했던 보지 그 마라고 영화. 한 그 영화 뭐 그 이런 영화. 식으로가 마케팅 포인트가 오히려 된다는 거죠. 예, 북한이 혹평했던 그 영화. 그러니까 저는 1, 2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겪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 손주나 아들에게 우리가 그때 누구누구랑 뭐 독일이랑 대항해서 일본이랑 대항해서 그들이 적국이어서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로 어떤 예.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같이 가족끼리 보더라도 뭐 북한과 우리를 어떤 대립적인 우리가 무찔렀고 싸웠던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숨겨진 영웅에 대한 어떤 그 감동이라는 거예요. 다 잘났다. 우리가 다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감동을 느낀다고. 실제로 그 북한 예. 9월 14일 날 전날 상륙작전 전날 북한군이 침투해 오니까 자신의 부하를 다 구출해내고 2명이 전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잡히면 이 상륙작전 비밀이 새나갈까 봐 그런 어떤 영웅 심리.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모두를 위했던 지금 뭐 지쳐있는 이 여름에 얼마나 그게 시원하고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도 영화를 감상하면서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맷 데이먼이냐, 리암 니슨이냐 대결인데 과연 최종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괜히 또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이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영화에도 나올 만한 그 이대. 이화여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 휴가 갈 동안. 경찰 병력 1,6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도 분노한 이대생들이 저렇게 학교 공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직원을 사실상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를 세운 초기 총장의 동상에는 각종 욕설의 낙서가 쓰여져 있었고 기념물로 지정된 2대의 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유리창이 심각하게 파손이 됐고 학생들과 경찰들의 상당한 몸싸움까지 있었는데도 다시 지금 닷새째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그 대충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화여대에서는요, 이 미래 라이프대라는 그 대학을 설립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평생 교육을 위한 단과 대학인데 일단 그 지난 1차에서 뭐 대구대나 명지대가 그 선정이 됐고 2차로 이제 이화여대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생교육 단과대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거나 예. 30세 이상인데 아직 무직인 사람들, 아직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과대의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게 그 교육부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이자 방침입니다. 그거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걸 테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와서 졸업장을 따는 그 어떤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이제 학위 장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예. 이 대학을 이제 유치하는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한 3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돈 때문에 혹은 학위 장사를 위해서 학교 측이 학생들과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게 하나 이제 기본적인 개요고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학교가 이것을 추진할 때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문제 하나.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저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는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이제 그렇다면 또 학교 측은 경찰을 불렀어야만 하는가. 예. 네, 또 하나 격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경찰이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학교 측에서 처음에 부인을 했어요. 우리가 경찰 부른 적 없다. 학교 측에서 부인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문으로 다 확인되는 건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의 거짓말로 밝혀졌고. 네. 총장 명의로 공문이 이제 그 경찰 측에 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 좀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경찰에 예. 투입한 것이다. 또 그 거짓 해명 논란까지 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문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에 경찰 병력 혹은 군 병력이 1000여 명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죠. 물론 우리가 어두웠던 역사가 있고 어두웠던 과거 시절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사상 초유의 군 경찰 병력을 투입했던 적은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역사의 뼈아픈 점이지만 지금 이 민주화 시대에 그것도 다른 대학도 아닌 명문대학교 이화여대에서 경찰 병력이 투입됐고 그 이전에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학교를 점거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하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이게 어느 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가 좀 긋기는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어려움이 같아요. 있고 모두의 잘못이라고 어쩌면 양비론적으로 폄하할 수밖에 예. 없는 거고 이대를 졸업해 있는 수많은 동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단순하게 이화여대만의 일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이전에 바로 있었던 건 프라임 사업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앞으로의 미래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과 간 구조조정하라고 프라임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은 많이 반발했죠. 내가 다니던 학과가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이화여대는 이미 학교 측과 수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은 나름대로의 이제 막 사회생활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청춘들이고 여기 대해서 뜨거운 혈기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기름을 부은 교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학생회장했을 때 하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대학의 주인은 우리 학생입니다라는 표현 입에 달고 맞아. 살지 김병민 않습니까? 전 의원께서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근데 거기다가 교수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야 대학의 주인이 왜 니네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이대에서 예. 너희들은 4년 졸업하면 나갈 사람들이야.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지라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과정들을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좀 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에서 하고자 했던 본연의 취지가 자꾸 퇴색되는 것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대학에 가는 현실을 좀 없애자고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뛰어들면서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자. 이게 바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의 본연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취지가 정책적으로 위반되고 이게 대학 사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가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대학이 그 중간에 접점을 못 찾게 되는 거죠. 예.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된 건데 결국 이 문제는 이화여대 구성원들 전체가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초창기에 정책과 계획은 좋은데 단순하게 지원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초래된 결과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지금 봅니다. 이 시간에도 이대 학생들, 재학생들 수백 명이 도서관 등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양측이 상대 측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측은 학교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30억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공격이 있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너네가 잘났다고 결국에는 순혈주의 부리는 건 아니냐. 서로가 서로 진영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이화여대 소위 맹분 아닙니까? 뭐 괜찮은 학교죠. 많은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좀 보고 있냐면 우리 대학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일단 다 알겠지만은 학교에 지나가는 학생 숫자가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앞으로 고질적인 재정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요즘 우리가 구조개혁이란 말을 하고 교육의 어떤 혁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불가피한 전환 시대에 와 있어요. 이게 이화여대 문제만은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양측이 주장할 때 학생과 학교 측에서 자기들 욕심만을 주장하고 틀린 주장을 하면 싸움이 쉽게 한쪽이 이길 수가 있는데 각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주장하면은 서로 합의를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지금 대학교라는 구성원은 엄격하게 이사회 학교 측과 학생입니다. 이 소위 학교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성원들 간에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왜? 대학은 옛날같이 이제 그대로 안주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변화를 주려면은 양쪽에서 서로 어떤 형식으로 해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 즉 대한민국의 이화여대는 연구 중심의 학교로 가서 학교도 특성화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취업을 위한 교육을 통한 좀 뭔가 실용성 있는 예. 대학으로 가는 것도 맞다. 아니면 둘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서로 합의를 보면 아주 쉽게 끝날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대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게 좀 물리적으로 충돌하니까 보기가 눈살 싸나서 그러죠. 어느 학교든지 있고 저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하겠다니까 또 많은 학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대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대의 그것이 우리 그 진면목이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짜다게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는 대학 측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양자 전 삼성 상무 같은 경우에 실업고등학교 나와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치까지 올랐고, 만약 그런 분이 이대 캠퍼스에 와서 이런 단과대학에 입학을 한다 하면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곧 커리큘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소위 말하는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을 함께 묶어 가겠다는 것이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 흐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 흐린다. 그러니까 학위 장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고 돈은 있는데 실력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예. 나 이대 다녔어, 이대 학위 있어라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양측의 절충점은 결국은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고, 지금 이미 강을 넘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인재를 걸러서 학생들과 함께 융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사 과정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석사 과정에는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 조금 실력은 안 되지만 그 학위 과정에 상당한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 하면 그러니까 Masters of Art라고 해서 MA 과정이 아니라 뭐 MIPP라고 예. 해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뽑습니다. 강의는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죠. 다만 졸업을 하면 같은 석사지만 알죠. 이게 MIPP인지 MA인지. 그러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래 라이프 대학 단과대 학사 학위 받았다는 것하고 내가 수능 쳐서 법대 다녔다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다. 결국엔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김정환 기자는 혹시 이대 나온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남녀공학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네.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여대에서 빚어지고 있는 학생과 학교 측 간의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한 코너 속 코너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을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앞서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했던 해운대 교통사고가 이게 미스터리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3명이나 사망한 이 충돌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 원인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일단 100km로 달려오던 차량이 연쇄적으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충돌 사고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모자를 포함한 엄마와 아들을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로 뛰어든 이 차량,
다른 수많은 차량을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저 차량은 간신히 멈출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총 사상, 그러니까 부상자도 14명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뒤에 이른바 도주하던 차량이 인명사고까지 낸 것이어서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경찰이 현재 계속 수사 중인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그 지역의 지도와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이 가능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보셨는데요. 해운대 문화회관 교차로입니다. 이른바 7중 추돌 사고인데 하나 좀 볼까요? 방금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호 대기 중이었던 2대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이 뒤에서 문제의 외제 차량, 푸조 차량이죠. 50대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푸조 차량이 시속 100km가 넘는 곳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차하고 있었던 2대를 연속으로 꽝꽝 봤습니다. 그리고 이 추돌로 외제 차량이 튕겨져 나갑니다. 푸조가 튕겨져 나가면서 파란불이니까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보행자를 치게 되는데 3명이 이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이 중 2명은 휴가 때문에 엄마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깐 부산을 들렸던 모자인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교차로로 충돌로 인해서 뛰어들게 되고 이 교차로를 지나던 택시 등과 충돌해서 총 7건의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뺑소니 차가 앗아간 모자의 휴가 사건이다. 분명히 빨간 정지불이었죠. 차량이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통행하는데 저 뒤에 목격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호를 줄이지 않고 와서. 결국엔 저렇게 들이받고 정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친 뒤에 교차로로 뛰어들어서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택시 등과 함께 이 충돌을 했던 사고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50대 남성이 도대체 왜 사고가 났었던 것인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서 전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윤태호 시장님.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지금 드러난 걸로서는 정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이분이 예. 이제 나이가 53세니까 뭐 그렇게 고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젊죠. 이게 53세면. 예. 요즘 이제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그런 연령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18분이면은 요즘 환한 대낮이지 않습니까? 대낮이죠. 그리고 이게 뺑소니로 보기에는 뺑소니를 하려면 접촉 사고를 내고 뺑소니라고 한 건데 뺑소니란 말은 이 도망가고자 하는 건데 이 우리도 아까 그림을 봤지만 도망가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거의 어떻게 정신이 나간 분 같아요. 그런데 또 음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뭐 이야기하는 거 경찰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뭐 혈압약을 먹다가 오늘은 안 먹었다. 그리고 당뇨 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론 당뇨 증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심하면은 시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던 분이었다면은 오도 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은 예. 아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조사가 면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수사라기보다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지역을 조금 아는데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가깝지만 또 바로 옆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약간 떨어져 있는 데래 가지고 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이게 니스의 테러 했던 그런 길하고는 또 조금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휴가지 주변은 이게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해라 이렇게 하기에도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예.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해가지고. 지금 경찰 측에서 밝혀온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해 운전자가 10년 전부터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뇨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심장 스탠드 시술을 1년 전에 받아서 심장 스탠드 시술로 인한 치료약도 함께 복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이외에는 음주 등등의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승윤 기자, 네. 이게 심장 치료를 받았고 당뇨가 있다고 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도 많은데 그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어떤 환각 증세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운전을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은 그간에 없었는데 이 사고를 내기 전에 이미 300m 전에서 1차 충돌 사고를 내고 그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이탈하다가 또 이런 사고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도로교통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의료계 쪽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 화면만 보자면 이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예. 한마디로 안에서 정신을 잃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화면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수면제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과다 복용했을 때 약간 좀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던가 정신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던가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 내지 혹은 자살 충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딱 접하자마자 그리고 자세히 기사를 읽기 전에 혹시 또 그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예.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그렇군요. 조사를 좀 면밀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주지가 경기도로 파악된 숨진 여성과 남자 청소년은 휴가차 부산에 놀러 온 모자사인 것으로 경찰은 밝혀서 더욱더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탄구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폭염 속의 버스에서 8시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유치원생이 결국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통학 유치원이었고 그 아이는 집에서 2분 거리에 불과한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통학버스에 탔는데 통학버스에 아이들과 함께 타고 있었던 유치원 교사도 그 아이가 안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수업을 진행했고 저 통학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도 아이가 뒤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말 땡볕 더위, 더욱더 뜨거운 버스 안에 어린아이, 유치원생 아이가 남겨져서 의식불명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예. 종일 이 기사 보고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일단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유치원 방학 기간입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손잡고 사실 놀러 가기에 바쁜 들뜬 마음일 텐데 엄마 아빠가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둘 다 일하러 가시면서 결국은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돌봐줄 때가 방학이 있는 돌봄 교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조선족 부모의 아이로 밝혀졌군요. 그래서 그 돌봄 교실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차에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 휴가 가고 싶은 아이를 더 재미있게 돌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7명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승한 교사가 반드시 누군가가 다 내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확인이 불가능했으면은 나중에 운전기사가 예. 차를 댈 때 확인했었어야 되고, 운전기사가 확인을 못했으면 유치원 원장이 당연히 와야 되는 아이들이 다 왔는지 확인하고 안 왔으면 집에 전화를 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출석 체크도 안 했다는 건데. 이 세 사람이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차 안에서 8시간 동안 방치되고 나니 어저께 같은 경우 진짜 그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 30분도 그 뜨거운 차에 있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 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돼서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라는데 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이 생길 경우에 매년 한 3,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폭염 차 안에서 찜통차에서 죽음을 당한다는데 부모가 거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면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 창문을 완벽하게 밀폐된 상태에서 밖에 30도만 넘어도 차량 내의 실내 온도는 더군다나 땡볕 그 햇볕 아래 차를 주차하면 뭐 거의 70도, 80도 가량도 오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때는 거의 40도에 가까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라서 밀폐됐던 그 버스 안이 얼마나 더웠을까. 차량 내부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갔었을 것이다. 아이의 체온이 발견됐을 때 40도가 넘었다. 아유, 참, 뭐라 말할 게 없고요. 이게 뭐 라이터 아래 뒀다가 이게 라이터가 펑 터지는 이런 거 보통 뉴스에 여름 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100번은 양보해가지고 큰 버스 애들이 한 4, 50명이 탔으면 애들이 장난친다고 뭐 버스 밑에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거 보면 한 20인승 버스에 8명이 탔다가 7명이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는지 이건 참 그냥 실수라고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이가 뒤에 타 있는데도 외부 세차까지 하고서 외부에 주차를 했다. 결국 선생님도 원장님도 해당 운전기사도 아무도 살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 이제
운전사가 일어나서 일일이 왼쪽 오른쪽을 다 밑에까지 뒤에까지 가서 걸어서 막판에 뒤에 아무도 없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운전하는 게 법규상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법으로 그것이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들 마음이야 또 어떻게 보면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쪽 생각을 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예. 일어난 것이죠. 예, 조선족 부모가 맞벌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박상식 교수님,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하루 그냥 돈 안 벌고 말 걸 이런 후회도 들 것 같고 본인 탓으로 자책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가 의식불명도 않고 8시간 그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요 아마 또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야 죽을 뻔했다, 죽을 수도 있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 노란 차가 오면은 모든 차가 주차장도 비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유는 애들을 최선 보살펴란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조선족의 자녀란 것은 그 상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애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지. 만약에 대기업 총수에 저기 탈 일도 없겠지만 자식이 탔다 그러면 또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정말 어떤 우아래가 없는 어떤 그런 것과 어떤 사람을 좀 중시 여기는 것 이것이 좀 또 강조된다라는 것이고 예. 바로 저기서 선진국, 후진국 차이는 바로 저런 데서 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경우도 저런 사고는 잘 안 일어날 것이다. 총기 사고는 나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는 이걸 그냥 또 이것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우리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선족 아이라고 해서 차별한 건 아닌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렇다고 해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유의 깊게 보지는 않은 건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까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상으로부터 7,620m 고도 상공에서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할 텐데 낙하산도 없이 떨어진다면 이건 거의 자살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성공한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국제면에 기행으로 실렸습니다.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지상 7,620m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이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저분들은 저게 시원하대요. 각자 취미 생활이니까 저희가 존중을 하는데 자막이 좀 안 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상공에서 떨어지고 있는 저분들 낙하산도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도전자입니다. 도전자.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도전자가 낙하산 없이 지금 7,600m 상공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킨스, 미국의 스카이다이버 루크 에이킨스인데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모험에 결국은 성공을 했겠죠. 실패를 했다면 저희가 뉴스로 다룰 수가 없겠는데 다른 촬영을 하기 위한 분들은 다 낙하산을 메고 녹색만 지금 낙하산을 메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7,620m니까 시속 190km로 떨어지다가 결국에 아이고 그물망에 거의 끝부분에 아슬아슬하게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대형 30m 그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도전 정신은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거 추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시라라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 휘날리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8월 한 달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8월이지만 저희 돌직구 쇼와 함께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도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